역사 1. 우리나라 공산주의의 시작.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7권 구속사 시리즈 내용이 끝나고 이제 이번부터 5번에 걸쳐서 우리나라 근현대사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현대사 시리즈 중에서 2권에 해당하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 전복을 꿈꾸면서 일으켰던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앞뒤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저변에 우리는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라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역사 첫 번째 시간 우리나라 공산주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 외워보아야 있죠.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자체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인도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본인 스스로의 어떤 욕심, 사리사욕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공산주의를 살펴볼 텐데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20세기 최대 사변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사변은 6.25 사변이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20세기에 가장 큰 최대의 사변이 있다면은 그것은 무신론적 유물론, 하나님 없다라는 얘기죠. 신이 없다라는 것, 그 유물론과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신은 없다라고 공언을 했죠.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야스퍼스라는 철학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야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그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이 시대를 구원하는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사상의 한 종류로 그들 입장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그 공산주의라는 그 사상이 여러 가지 사상 중에 있을 수 있는 그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상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움직임과 행동을 결정짓는 신과 같은 그런 사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시편 14편 1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고 부패하고 그 다음에 그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그 시작은 17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06년에 실비 부자가 이성의 책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성의 책. 근데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공동체의 이익을 배려하는 양식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공동체의 이익을 배려하는 양식 있는 사람. 이거는 현재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그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단어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평등이라는 개념을 억지로 주입을 한 사건이 일어나요. 1793년에 바벨부가 여기다가 완전한 평등이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완전한 평등. 평등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이제 어떤 법적 장치가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이익을 배려하는 양식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죠. 억지로 만들어내면서 그거를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욕심이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베부가 이때부터 완전한 평등이라는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면서 평등 클럽이라는 걸 만듭니다. 평등 클럽. 평등 클럽이 나중에 커뮤니스트라는 단어가 공산을 의미하잖아요. 이제 그 커뮤니스트 클럽으로 이제 계칭이 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모임을 커뮤니스트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커뮤니스트. 그래서 그 공산주의라는 거의 라틴어가 커뮤니스, 공동, 공유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베부가 의미를 부여한 평등한 완전한 평등 거기서부터 이제 나온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베부가 제창한 이 사상이 완전 평등주의가 되고 이것이 나중에 1840년대의 공산주의로 그 문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그래서 1840년대에는 이제 커뮤니스트를 통해서 공산주의 보급협회가 설립이 되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유럽 전역에 공산주의의 어떤 모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독일의 엥겔스 또 마르크스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산주의 결사 조직이 생겨요. 결사 조직.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자 하는 거에 결사라는 말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그들의 어떤 의지를 드러내고 싶은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죠. 공산주의 결사 조직이 엥겔스와 마르크스를 통해서 나타났고 이것을 이어받아서 움직인 사람이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입니다.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은 헤겔파에 속하는 철학자인데 헤겔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좌파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철저하게 기독교를 비판하죠.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이 소외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 정신을 배제시키고 굴림하는 신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인간에게 있어서의 신이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신은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야 된다라는 그 사상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포이어바흐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상은 마르크스에게 아주 큰 영향, 서로 이제 그 같은 동시대에 살았는데 그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되죠. 그러면서 드디어 공산당 선언이라는 그들만의 철칙이 세워집니다. 1848년 2월 런던에서 엥겔스와 마르크스가 서로 사상을 공유하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공산당 선언이에요. 이 공산당 선언에서 강령처럼 처음에 기록된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거닐고 있다. 공산당이라는 유령이.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신이 없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라는 사상, 공산당이라는 모든 존재들을 그 유럽 전역에 잠식하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 유령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당 사상을 보면은 모두 4장,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장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은 모든 사회의 기본적 발전 법칙, 즉 계급투쟁을 해명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회의 기본적 발전 법칙을 계급투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급 간의 투쟁이 활발하게 일어나야지 이 사회가 발전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것을 잘 설명하고 그다음에 역사적 사회 구성원들의 이행을 간결하게 개괄한 후 행동 강령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에 대한 자본주의의 붕괴의 필연성. 자본주의는 망하고 만다. 그럼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동계급의 궁극적 목적. 노동자 계급의 궁극적 목적. 즉 공산주의를 기초지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노조들이 많잖아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란 얘기예요?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 우리나라에도 민노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노조들이 많잖아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란 얘기예요? 공산주의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를 잘 포장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 노동자 계급이 당의 역할, 당의 강령에 어떤 영향을, 그 노동자 계급의 역할을 그렇게 당의 강령으로 또 당의 역할로 서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의 투쟁의 기본 강령적 목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폐기, 그다음에 사회적 소유화, 이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자유로운 발전 및 문화, 과학의 발견을 위한 가능성의 창출. 말이 되게 어렵죠.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보면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폐기, 기업을 적대시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기업의 한 오너가 다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소유화, 모두가 다 나눠 가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실에 기초해서 성립된 게 북한인데 북한이 지금 이 내용에 맞는 시스템일까요? 절대 여기에 맞지 않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자체가 상당히 이상과 실제 속에서 괴리가 엄청나다,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자유로운 발전, 인간의 자유로운 발전을 창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공산국가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와 가장 중요한 사상의 하나인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상을 정식화하고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상이라는 건 뭐예요? 부르주아가 나라를 집권하는 건 안 되고 프롤레타리아만이 집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완전한 평등 사상에도 위배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의 조류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어떤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냐면은 부르주아와 섞여 있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들도 공산주의자들도 이렇게 섞여서 회색지대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도 회색지대가 싫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자도 회색지대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산당 선언의 네 번째 장, 마지막 장이죠. 여기서는 당의 전략과 전술의 원칙들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산주의자는 언제 어디서나 현 사회 정치 제도에 반대되는 일체의 혁명운동을 지지할 것.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 집권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나선다라는 것이 공산당 행동 강령 중에 하나입니다. 또 봉건제에 대한 부르주아와 공동투쟁도 지지할 것. 그러니까 어떤 자기네들이 봉건제, 그때 당시는 봉건제도 그 봉건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근데 부르주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연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다 된 다음에는 우리는 부르주아의 것을 뺏어온다라는 것이 뒤따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공산주의자는 자신의 기본적 의무, 곧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 모순에 기초한 계급의식을 노동자 사이에 양성하는 임무를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어떤 대립되는 정신을 노동자 계급에 지속적으로 주입해서 무조건 그 가진 자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기업과 부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들의 계급층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목적은 현 자본주의 제도의 폭력적 타도에 의해서만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 공인된다. 노동자 계급은 현 정권, 현 자본주의 제도를 폭력적으로 타도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말로 읽기도 너무 힘들고 또 내용도 너무 힘든데 어쨌든 공산당 사상은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어쨌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폭력적으로 뺏어와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가스라이팅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노동자, 순진한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런 사상을 주입을 해서
적대 감정을 상승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투쟁 나간다. 그러면 다 나가서 그 자리에 일단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나가보시면 아시잖아요. 나가보시면은 보통 축제 하면은 장터가 서잖아요. 장터 서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막 그러고들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활동들이 허상이다. 그야말로 본인들도 뭐 유령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유령과 같은 그런 사상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공산주의는 본인들 그 프롤레타리아 그 공산주의 위에서도 계급이 있잖아요. 상위 계급. 지금 그 김정은의 딸이 얼마나 화려하게 입고 다녀요. 굉장히 화려하고 부티나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의 뒤를 이을 것처럼 같이 모든 행사에 주요 행사에 동행하고 다니고 심지어는 김정은의 그 여자 형제가 있잖아요. 걔도 김정은의 딸에게 이렇게 목례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거기서도 분명히 지배 계급은 확실하다. 게다가 한 명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공산주의는 굉장히 잔인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기 딸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다니면서 자기에게 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엄청난 걸로 쏴서 죽이잖아요.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한 번 맞으면 이게 다 폭파돼 버리는 그런 총으로 쏴서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무슨 배를 하나 건조했는데 그거 이제 오픈하는 그때 그 배가 기울어져 가지고 깨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자들 다 숙청당할 그런 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공산당의 잔인함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이지만 그 이기적인 거가 이제 잔인함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우리가 공산당을 소련 공산당과 러시아 공산당 이게 헷갈리잖아요. 저만 헷갈릴까요? 저는 소련과 러시아가 너무 헷갈려요. 근데 뭐냐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먼저 있었어요. 러시아가 이제 군주제로 쭉 이어져 왔는데 거기서 혁명이 일어났죠.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이제 공산주의가 발현되는 그런 사건이고 그 공산주의가 발현되면서 그 공산주의 사상 연합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비에트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확한 명칭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에요. USSR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소련이 1922년에 딱 세워지면서 러시아도 흡수하고 주변에 그 공산사상을 갖고 있는 모든 나라를 다 흡수해서 연방공화국이 된 거예요. 그게 소련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공산주의가 끝이 나잖아요. 공산주의가 끝나면서 소련 연방은 사라지고 다시 그 중에서 가장 큰 덩치를 갖고 있었던 러시아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련과 러시아가 전 굉장히 헷갈렸는데 그런 어떤 흐름 속에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소련 공산당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은 레닌이죠. 레닌은 그 권력을 잡은 후에 8개월 동안 170만 명을 학살했어요. 17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에 성공한 이후 5년간 아까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린 건 8개월간 170만 명을 학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5년을 보면은 2천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내세운 슬로건은 뭐냐면 빵, 평화, 그리고 토지입니다. 빵을 달라. 우리나라 그 대구 11사건 때도 쌀을 달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빵, 평화, 토지.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자기 나라 백성을 2천만 명이나 죽일까요? 뭔가 입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 그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그 이후에 스탈린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스탈린 때는 100만 명이 아사했어요. 100만 명.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거를 n분의 1로 나눴다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외치는 사상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리부동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이 1937년부터 1938년 동안
이제 집권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이 2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약 110만 명이 죽었어요. 이거는 한 달에 대략 4, 5만 명이 죽어나갔다는 얘기예요. 한 달 동안.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비밀 첩보 기관 엔카베테라는 첩보 기관인데 엔카베테 이 첩보 기관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이 25,700명. 살인 집단을 만든 거죠. 그리고 집권을 30년 동안 했는데 그 30년 동안 2천만 명을 학살했다. 뭐 레닌만큼은 죽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까 레닌은 2천만 명을 5년 동안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스탈린은 그 2천만 명을 집권 30년간 학살했다라고 한겨레 신문 1998년 4월 3일자에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인구가 1억 2천만이었대요. 1억 2천만 중에서 2천만 명을 죽인 거예요. 6분의 1을 죽인 거죠. 그래서 소련은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1991년 12월 31일에 막을 내리게 되죠. 17년 혁명으로부터 시작한다면은 74년 1년 24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1919년 5.4 운동이 있었죠. 우리나라 그 3.1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도 5.4 운동이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운동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자리를 잡게 됐죠. 1920년 8월에 공산당을 창당을 하고 일당 체제로 그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인물 모택통이죠. 모택통.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모택통 뭐 스탈린 해가지고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딱 당첨이 되면 엄청나게 어려운 벌칙을 당하고 그랬었는데 모택동은 가장 유명한 게 홍위병을 조직을 했죠. 홍위병은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조직한 것이 홍위병이에요. 근데 이 홍위병을 조직해서 뭘 했냐면은 300만 당원을 숙청을 했어요. 그리고 3만 명을 학살하고 그 다음에 데려다가 고문한 사람이 1억 명이 넘어요. 근데 그거를 어린 소년들을 뽑아서 그 일을 다 시켰다는 얘기죠. 너무나 무서운 그런 공산당입니다. 지금도 쭉 유지가 되어 오고 있죠. 중국 공산당은. 그래서 이 공산당이 이제 소련은 그렇게 몰락을 했고 중국 공산당은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현존하는 공산 국가는 중국, 북한, 라오스, 베트남, 쿠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이 여러 개가 있지만 공산당도 함께 있어서 여당으로 집권하는 국가가 있대요. 그러니까 일당 체제가 아니지만은 여러 당 중에 공산당이 있어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집권하는 국가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국가들은 사회주의 국가로 나타나요, 보통. 그래서 그런 나라들 중에 유명한 나라, 네팔, 페루,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이런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래요. 그러니까는 이거 가만히 보면은 그 공산 사상 그 자체로 폐쇄적으로 가고 있는 그 나라는 멸망됐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유시장 경제를 흡수하면서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 공산당의 사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시장 경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의 인지 정도가 다른 거죠. 이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가? 우리나라 그 6.25 전쟁이랑 관련해서 보시면은 소련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 스탈린과 모택동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많은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뮤니스트 클럽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커뮤니스트는 국제공산당 코민테른으로 나타나요. 제 세 번째 뭐 그런 국제공산당 클럽인데 코민테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코민테른은 뭐냐면 주변 국가, 특히 이제 식민지를 살고 있었던 약소 국가를 지원을 하는 거죠. 지원을 하되 공산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엄청나게 펼쳐왔어요. 코민테른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러시아에서 창립된 코민테른 국제공산당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면서 공산당을 지휘하고 폭력적인 혁명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주고 돈도 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 사건 이거 모두 소련에서 돈을 지원받았잖아요.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그걸 했다라고 스티코프 비망록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산 사상을 이제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거는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계기냐면은 독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민테르는 식민지를 살고 있는 약소국을 상대로 독립해야 된다. 너네 힘으로 독립해라 라고 지원을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를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되찾고 싶은 그 독립운동, 그러면 어떤 사상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진행할 것인가? 그 사상으로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한 게 공산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된 계기는 항일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생긴 그 공산 사상을 따르는 집단이 두 집단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세워진 집단은 아니고 러시아에서 세워진 집단이에요. 소련 연방인데 러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세워진 건데 첫 번째는 1918년 1월 22일에 김철훈이라는 사람이 이르쿠츠크 공산당 한인 지부, 그러니까 러시아 공산당의 한인 지부로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전노 한인 공산당,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노 고려 공산당으로 이름을 거듭거듭 바꿔요. 이거를 계속 찾아봤는데 한도 끝도 없어요. 워낙 그 시대는 진짜 일제치하에서 숨어가면서 독립운동하고 막 죽고 막 나라를 위해 산다 그러면 무조건 다 같이 뭉치고 터지고 이런 이합 집단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딱 세워졌어도 그 집단의 이름이 몇 개월 단위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전신은 이르쿠츠크 공산당 한인 지부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추후에 통합이 되면서 조선공산당,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조선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집단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두 번째 집단은 1918년 6월 26일 이동휘라는 사람이 역시 러시아에서 조직을 했는데 한인사회당이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한인사회당. 한인사회당은 나중에 상하이 고려공산당이 돼요. 상하이 고려공산당. 근데 레닌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약소국가의 독립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운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그 공산당의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마련된 김철훈과 이동희의 이 조직들이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서 인정을 받으려고 서로 막 싸우다가 그것이 이제 엄청나게 큰 싸움으로 번지죠. 큰 싸움으로 번진 그 이름이 아주 명명이 돼 있더라고요. 1921년 6월 27일 자유시 참변이라는 걸로 딱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 두 가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창당된 이 두 개의 공산당 집단이 서로 러시아 공산당의 인정을 받으려고 코민테른의 인정을 받고 지원을 더 많이 받으려고 지네끼리 싸운 거예요. 싸우기 때문에 이거 다 폐지해놓고 코민테른이 하나로 딱 정리를 해서 세워져요. 우리나라 공산당을. 그것이 바로 고려공산당이에요. 고려공산당. 근데 그 고려가 우리나라 말로 고려지 얘네들 말로는 꼬르부료라고 하더라고요. 꼬르부료. 꼬르뷰로. 이거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고려국이래요. 그러니까는 그 블라디보스톡 거기에 고려국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그거를 통해서 코민테른이 우리나라를 향한 공산화를 지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 듣는 단어가 되게 많으시죠? 그죠? 저도 어려워요. 제 발음 막 못하잖아요. 그래서 코민테른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공산화 개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1922년 12월 이 꼬르뷰로라는 그런 고려국을 설치하면서 진행이 됐다. 그리고 23년 6월에 이 꼬르뷰로 국내부 청년회가 조직이 됩니다. 이 청년회는 왜 조직을 하냐면 조선공산당을 준비하기 위한 기관으로 생긴 거죠. 근데 이때 우리나라 뭐 화요회, 북풍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청년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산당의 청년회 모임들의 이름들이에요. 근데 북풍회는 서울에서 활동했었던 공산당 청년들의 이름. 그다음에 화요회는 뭐냐면은 박헌영을 중심으로 이게 모인 그런 그룹이었거든요. 근데 왜 화요회일까요? 레닌의 생일이 화요일이었대요. 그래서 화요회라고 이름을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요회와 북풍회 이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산당이 모이면서 드디어 1925년 서울에는 8개, 또 지방에 10개의 당 야체이카라는 게 있어요. 야체이카는 3명에서 5명 정도로 이루어진 세포 조직이에요. 5구 담당제 같은 거 있잖아요. 5명에서 한 가구를 감시했던 북한의 그거 시스템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된 거죠. 야체이카라고 해서 3명에서 5명씩 묶여가지고 그 세포 조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포 조직은 서로가는 모르죠. 그러나 당 위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야체이카가 서울에 8개가 있었고 지방에 10개가 있었고 이거를 통해서 형성된 당원이 130명이래요.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드디어 조선 공산당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동희가 이끄는 상하이 고려 공산당의 목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조직은 이승만과 남한에서 세워지는 검사들 있잖아요. 이승만과 검사 살해를 목적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이동희가 만든 고려 공산당은. 근데 이제 그 한인공산당, 아까 김초론이 말했던 그 한인공산당 이거가 화요회 인물들이 많았고 그거를 통해서 조선공산당이 조직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되는 명칭을 보게 되면 그 이동희가 만들었던 그 한인사회당 상하이 고려공산당이 1921년 국내로 다시 들어와서 고려공산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4년 5월에는 드디어 박헌영이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박헌영이 고려공산당 청년들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딱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 모아서 조선공산당을 창당을 하죠. 그게 1925년 4월 17일에 그런 일을 이제 아서원에서 모여서 조선공산당이 세워지고 이때 참석한 사람들이 박헌영을 비롯한 20여 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참석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박헌영은 자기가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내부에서 고려공산 청년회를 조직을 하고 자기가 책임자가 되는데 이 장소는 박헌영의 집에서. 그래서 4월 17일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날 바로 4월 18일에 박헌영이 자기 집에서 고려공산 청년회를 조직해서 이제 직접 전면에 나서면서 조선공산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남로당의 수장으로 이제 첫 발을 떼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 역사를 모르고 찾아보니까 역사가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요.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맞지 않은 부분들에서 딱 이렇게 차포떼고 쭉 가다 보면 이게 길이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가 목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역사의 중심을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 상황을 우리가 겪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정확하게 딱 보고 분류하는 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든 생각은 뭐냐면 이걸 다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무수하게 만들어졌다 없어지는 이 집단들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근현대사 시리즈가 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거는 어떤 미래 지향을 위해서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거를 다시 그대로 옮겨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는 거거든요. 어떤 과거의 행동이 무엇을 지향해서 갖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의 현재가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거를 보면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근현대사 시리즈에서는 그 사상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로 딱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거를 방해했던 공산주의라는 아주 무지막지한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큼 잔인하고 얼마큼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어머 너무했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사상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사상으로 딱 분리를 시켜놔야 된다는 얘기죠.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상으로 살 것인가라는 거를 정확하게 보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신 게 근현대사 시리즈예요.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참변이 뭐예요? 6.25 사변이잖아요. 그럼 6.25 사변을 왜 생겼는가? 공산 사상이 이렇게 행동했는데 거짓으로 점철돼 있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성립된 북한을 보니까 걔네들이 말한 완벽한 평등, 인민을 위한 사회 그것은 아니다. 본인들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습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런 거를 보았을 때 더더욱 공산주의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 지켜나갈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야지 진짜 본래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실천으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딱 도려내는 것으로 우리한테 방법을 제시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은 끝난 숙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우리나라의 공산 사상이 어떻게 들어왔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장 원하는 것을 긁어주면서 그 긁고 깨끗하게 만든 자리에 공산주의 사상을 딱 얹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이 청소를 하되 누가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우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귀신이 나간 자리, 깨끗한 집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7 귀신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된 이 대한민국 거기에 7 귀신이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상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공산당이 그렇게 싫어하는 하나님 그 사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장을 했을 때 그 하나님 자리에 공산당이 자리 잡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공산주의, 저도 너무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공산주의, 이것은 우리의 삶에 뿌리 뽑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 저변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공익인가,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배려하는 양식 있는 행동들인가 라고 봤을 때 그거에 그렇다라고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니까 당신 자식들이 저렇게 살면 좋겠느냐 했을 때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화를 낸다 하더라고요. 그쪽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는 정확한 판단, 그다음에 정확한 선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 딱 한 가지 분명한 거 뭐예요? 공산 사상은 안 된다. 그리고 공산당도 싫어하는 회색지대는 더더욱 안 된다. 기면 끼고 아니면 아니다. 차든지 덮든지 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정확하게 차다, 덮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아버지 대단한 공산주의 사상,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저희들 생활 가운데 느끼고 또한 아버지 책으로도 배워서 알고 있지만 설마 그것이
아버지 내 삶을 주장하겠느냐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온 나라 국민들을 아버지 일깨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옳지 않는 공동의 이익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본인들의 추구함을 위해서 아버지 주장하고 있는 모든 사상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폭풍을 일으켜 주셔서 그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이 나라를 가득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이 주장하시고 아버지 말씀의 공의가 아버지 주장하는 대한민국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야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애국가를 부르면 나도 모르게 뭉클해지고 외국에 나가서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걱정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아버지 저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애국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먼 나라 나와 상관없는 아버지 정치권에 있는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 아버지 내 삶을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날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모두 다 아버지 열일 제치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 놀러 가지 않고 그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장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잘 투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나타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각자 마음을 신앙으로 단단히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것을 아버지께 바치오니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아버지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 수 있는 귀한 힘과 용기를 아버지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